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1.1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 S&P 500 지수는 1.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상승불을 켰는데요. 국채금리가 안정을 좀 찾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1%가량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장에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 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증시의 분위기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었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실제는 60.4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4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소비 심리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로 나왔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좀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다소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PI, PPI 지수 있고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에는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17일에는 임시 예산안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바쁜 한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77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가는 가격 자체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는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신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 Speaker Mike Johnson unveils plan to ward off government shutdown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간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기를 2단계로 나눠서요. 군사, 농업, 교통 등의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리고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즉 양당 간의 견해차가 큰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라는 점이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현재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221석 그리고 민주당은 212석으로 공화당에서 5명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예산안 자력 처리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찾아온 셧다운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좀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청문회를 열면서 존슨 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이번 한 주 내내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고요. 기사는 US Credit Rating Outlook Changed to Negative by Moody's라는 기사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의 또 하나의 악재가 여기다 더 더해진 느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은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하되 등급 전망 자체를 안정적에서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중에서 무디스만 유일하게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디스마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세입을 늘리거나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는 굳건하고 또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또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무디스의 이런 조치가 공화당의 극단주의가 초래한 또 다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이번 전망 하향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30일 대치 끝에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죠. 이 45일이 끝나는 오는 17일이 또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 또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 예산안 문제가 이번 주 증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셧다운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경우에는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이 셧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모두 다 초록불로 물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특징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2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달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테슬라 측이 발표를 한 건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 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후에 새로운 규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한번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좀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2019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양산 시점이 계속 거듭 연기가 되다가 지난 7월에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고객 인도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19%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애플이 EU의 특별 규제 대상 지정에 맞서서 소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은 아직 초안 상태이긴 한데요. 이 제기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DMA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하고요. 규제를 하게 되는 강력한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애플을 비롯해서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요. 반드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가 되는 아이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개방을 해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반복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애플의 위치 또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15년 만에 VR 시장에 재진출 신호를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중국의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홀딩스와 함께 저가 버전의 VR 헤드셋 판매를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텐센트가 메타의 VR 헤드셋에 대한 중국 독점 판매권을 획득을 하게 됐고요.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1년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해낼 예정이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한 VR 헤드셋은 메타의 최신 헤드셋 모델인 퀘스트 3보다 조금 저렴한 모델의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격 또한 퀘스트 3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정부의 승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게임과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메타는 2009년 7월 5일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유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의 접속이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 위구르계 반체제 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가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VR 시장 점유율은 메타가 49%로 가장 높고요. 그 뒤로는 소니가 32%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연 메타가 15년 만에 다시 한번 VR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VR 관련 섹터들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